형, 이거 뭐야? 어머니가 이런 금고를 가지고 계셨어? 벽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먼지 쌓인 금고를 바라보며 우리 삼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에 살았지만 이런 물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숨기신 게 있다는 거잖아. 막내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금고 안에는 어머니가 70평생 숨겨온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가족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5이 된 이준호입니다.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와 대학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니, 평범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머니는 지난달 초 조용히 잠드시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2살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피곤하셨던 거라고. 평생을 쉬지 않고 살아오셨으니까요. 49제를 마치고 오랜만에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아들인 저와 2년 터울의 남동생 준석이, 그리고 막내인 여동생 지혜. 우리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 옷들은 어떻게 할까? 준석이가 어머니의 옷장을 열며 물었습니다. 정갈하게 개켜진 옷가지들. 하나같이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드리려 하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죠. 있는 옷도 다 못 입는데 뭘 또 사니? 그 돈 아껴라. 지혜가 어머니 화장대 앞에 앉아 낡은 빗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빠들, 엄마가 이 빗으로 내 머리 따아주시던 거 기억나? 그럼 초등학교 때 매일 아침마다 따아주셨잖아. 준석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벽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불과 요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겨울 코트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불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장 안쪽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벽과 달리 묘하게 두꺼워 보였습니다. 손으로 두드려 보니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석아, 이리 좀 와봐. 왜? 무슨 일이야? 준석이가 다가왔고 저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 벽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데보다 두꺼운 것 같은데. 준석이가 벽을 두드려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 이거 안에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무슨 소리야?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벽의 가장자리를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준석이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틈이 있어. 작은 틈을 손톱으로 벌리자 나무판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벽이 아니라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림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그 판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낡은 금고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금고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가로세로 40cm 정도 되는 크기에 무게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표면에는 먼지와 함께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금고를 가지고 계셨어? 제가 말했지만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우리는 30년 넘게 이 집에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되어 각자 집을 나갈 때까지. 하지만 이런 금고가 있는 줄은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금고를 조심스럽게 꺼내
거실로 옮겼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금고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철제 금고, 손잡이 아래에는 4자리 다이얼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겠네. 준석이가 금고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년월일 해볼까? 지혜가 제안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43년생 4303 다이얼을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1965년 11월 5일이니까 1105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일도 다 해봐. 우리는 3남매의 생일을 차례로 입력해봤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형, 그런 날짜를 비밀번호로 쓸 리가 없잖아. 준석이가 말했지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 홀로 우리 3남매를 키우셨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저는 금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였던가 어머니가 혼자 방에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문을 열려고 하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우야, 엄마 방은 노크하고 들어와. 그리고 엄마 없을 때는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때는 그저 부모님도 사생활이 필요하시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이 금고를 지키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형, 어떻게 할까?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물쇠 전문가를 불러야겠어. 그럼 금고를 부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어머니가 이렇게 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분명 들어있어. 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가 몰랐던 빚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겠지? 보증을 잘못 써셨다거나. 지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준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셔. 평생 남한테 패 끼치는 거 제일 싫어하셨잖아. 하지만 오빠 뭔가 숨기신 거잖아. 30년 넘게 우리한테도 말 안 하시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일단 자물쇠 기사부터 부르자. 내일 올 수 있는지 알아볼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알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동시에 알고 싶은 간절함. 그날 밤 우리 3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그 비밀을. 다음 날 아침 자물쇠 기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 3남매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집 거실에 다시 모였지만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금고.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형, 진짜 열어도 되는 걸까? 준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자물쇠 기사 부르기로 했잖아. 제가 대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넘게 숨겨오신 것. 그것을 우리가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오빠, 나 무서워.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무섭다는 거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 만약에
만약에 정말 엄마가 빚이라도 지셨다면 어떡해? 지혜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준석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가능성 있잖아. 우리가 모르는 보증을 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데? 준석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석아, 진정해. 제가 말했지만 준석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 나도 무서워. 솔직히. 근데 지혜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금고를 숨겨두셨겠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었던 거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금고 속 내용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머니를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이 두려운 겁니다. 너희 둘 다 진정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어머니가 뭘 숨기셨든 그건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무슨 이유?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건 금고를 열어봐야 알겠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자물쇠 기사가 도착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사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금고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금고네요. 30년은 된 것 같은데 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나저나 비밀번호를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기사분이 금고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기사분이 금고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리며 무언가를 들으려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똑똑똑. 다이얼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20분이 마치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석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지혜는 손톱을 물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기사분의 말에 우리는 동시에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찰칵. 마지막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시면 됩니다. 기사분이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금고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이 열어.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왜 나? 형이 큰아들이잖아. 저는 천천히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금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고무줄로 묶인 통장 3개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편지 봉투들,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석이가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고무줄을 풀자 3개의 통장이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표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이준석, 이지혜. 우리 3남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름인데 왜 어머니가? 지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통장 잔액란에 적힌 숫자 3,200만 원. 뭐야 이게? 준석이도 자기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800. 형, 이게 무슨 돈이야? 지혜도 떨리는 손으로 자기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 엄마가 어떻게 이런 돈을. 저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입금 내역들. 3만 원, 5만 원, 때로는 10만 원. 작은 금액들이 매년 쌓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겁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우리 몰래 모으신 거야? 준석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금고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통장 밑에 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달코해져서 색이 바랬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어머니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 1995년 3월 15일 새벽 시장 청소 3만 5천 원 마이너스 준호 대학 등록금. 1997년 8월 3일 아파트 계단 청소 5만 원 마이너스 준석이 학원비. 2001년 5월 20일 식당 설거지 4만 원 마이너스 지혜 교복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매일 일당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첩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형, 그게 뭔데?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수첩을 준석이에게 건넸습니다. 준석이가 수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지혜가 다가와 수첩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일을 하셨다고?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새벽같이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본 어머니의 뒷모습, 현관문을 나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깼니? 엄마 운동 좀 하고 올게.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러 가신 거였습니다. 저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형, 나 결혼할 때 준 축의금 기억해? 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500만 원 주셨지. 수첩에 적혀 있어.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식당 설거지 하신 기록이. 준석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들, 내가 사업 시작할 때 엄마가 준 돈 있잖아.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이었지? 1년이야. 1년 동안 아파트 청소하신 거야. 내 나이 또래 할머니들이 하는 그 일을. 지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다시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지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각 봉투에도 우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 뭉치.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봤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정형외과 진료 기록. 진단명 퇴행성 관절염. 어머니가 관절염이 있으셨어? 준석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 진료 기록을 더 살펴봤습니다. 의사 소견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분께 무리한 노동을 중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유했으나 경제적 사정상 어렵다고 하심. 그 옆에 어머니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진통제로 버텨야지. 엄마.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엄마가 아프신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실 때마다
정말로는 괜찮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머니가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신지, 정말 도움이 필요 없으신지. 저는 한참을 금고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장과 가계부,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지, 이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를. 형, 우리 정말 몰랐어. 준석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참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나가실 때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운동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지. 지혜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계부를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3개와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 하나. 형, 저거. 준석이가 사진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는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머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둘 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예쁘셨어? 지혜가 사진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굽은 허리, 그런 모습만 기억했는데 사진 속 어머니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안고 있는 어머니, 준석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지혜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든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보며 행복해 하셨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특이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찍으신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장 앞에서, 식당 앞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모두 어머니가 일하셨던 장소들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준호 대학 합격했다. 이제 등록금을 벌어야지. 새벽 시장 청소 시작. 2001년 8월, 지혜가 중학생이 되었다. 아이들이 크니 돈이 더 필요하다.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다. 2010년 1월, 준석이가 결혼한다. 축의금을 넉넉히 줘야지. 4개월간 열심히 일했다. 메모를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더 열심히 일하셨던 겁니다. 형, 나는. 준석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혼식 날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기억났습니다. 준석이 결혼식 날 어머니가 축의금 봉투를 건네시며 하셨던 말씀. 준석아, 엄마가 많이는 못 줘도 마음만은 받아라. 그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머니의 4개월 노동이었다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오빠 나는 어떻게.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사업 시작할 때 엄마한테 돈 받으면서 나 이것밖에 안 돼? 그랬어. 기억나? 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 그랬지. 그때 어머니 얼굴이. 지혜가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사진첩을 덮고 마지막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 3개. 각각 우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헝겊 조각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헝겊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우리 삼남매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 이게 우리 거였어?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것들을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베넷 저고리 밑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 펼쳐보니 탯줄이었습니다. 우리 삼남매의 탯줄. 엄마가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어? 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주머니 안쪽을 보았습니다.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너희들은 엄마의 전부였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우리는 세상의 전부였다는 것. 어머니의 모든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형,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 준석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괜찮다고 하셨잖아.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 한 번도 다시 물어보지 않았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정말 필요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까봐 아프신 것도 숨기시고 힘드신 것도 숨기셨던 겁니다. 내가 작년에 어머니 생신 때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새 옷 사드리려고 했잖아.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준석이와 지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있는 옷도 다 못 입는데 뭘 또 사니? 그 돈 아껴서 내 딸 대학 등록금에 보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 고집 센 우리 어머니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옷이 필요 없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형, 나도 있어.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병원 가시자고 했잖아. 그때 어머니가 괜찮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병원비 아까우니까 그냥 파스 붙일게. 그러셨지. 지혜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녀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 정말로 괜찮으신 줄 알았어. 지혜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5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잖아. 우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닌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어머니가 걸음걸이가 불편해지신 것, 계단을 오르실 때 힘들어 하신 것, 가끔 얼굴을 찌푸리신 것, 모든 신호가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빴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일하느라 살아가느라 우리 일에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형. 우리는 1년에 몇 번 얼굴 보는 게 다였잖아. 명절하고 어머니 생신 때. 그것도 몇 시간 있다가 바쁘다고 먼저 일어났어. 그때마다 엄마가 바쁜데 왔어? 하시면서도 너무 좋아하셨잖아. 지혜의 말에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펼치지 않은 3개의 편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형,
편지는 언제 볼 거야?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어머니가 꽤 많은 말씀을 적으셨나 봅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편지까지 보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준석이와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모이자. 그때 편지를 읽자. 제가 제안했고 둘 다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금고에서 나온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통장, 가계부, 사진첩, 병원 기록지, 배냇저고리, 탯줄, 그리고 아직 읽지 못한 편지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던 숨겨진 삶.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모든 것을 숨기셨을까?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숨기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까봐, 우리가 미안해할까봐, 우리의 삶이 무거워질까 볼.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사랑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는지. 내일 우리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일찍 왔습니다. 아침 9시. 준석이는 평소 10시가 넘어야 일어나는데 오늘은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 어젯밤 잠 못 잤어.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어머니의 가계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시던 모습, 힘들어도 웃으시던 얼굴.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역시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들. 지혜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제 금고에서 꺼낸 편지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 형이 먼저 읽을래?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읽자. 각자 자기 편지를 동시에 펼치는 거야. 그게 좋겠다. 지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준석이와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둘, 셋. 동시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준호야,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어린 시절 숙제 검사하실 때, 알림장 확인하실 때 보던 그 글씨.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구나. 항상 바쁜 내가 걱정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는 큰아들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항상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했잖니. 고등학생이었는데 말이야. 맞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17살에 동생들을 챙기고 어머니를 돕고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내가 너무 불쌍했어. 내 나이에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어른 흉내를 내며 동생들 앞에서 웃어야 했잖니. 밤에 혼자 방에서 우는 소리를 엄마는 다 들었어. 저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밤마다 울었던 것을, 힘들다고, 무섭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었던 것을. 옆을 보니 준석이도 편지를 읽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미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너희들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많지 않았지만 엄마가 벌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낮에 일자리를 찾았어. 그런데 집안일도 해야 하고 너희들 밥도 차려줘야 하잖니. 그래서 새벽 일을 시작했지. 너희들이 자는 시간에 일하고 너희들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면 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모르게 조용히 홀로 고통을 견디셨던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시장 청소하면서 생각했지. 이 돈으로 준호 등록금 내면 우리 아들이 대학을 다니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힘든 줄 몰랐어. 너 대학 합격했을 때 기억나니?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 밤 엄마는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왔어.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다니. 너무 자랑스러웠어. 저는 기억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 저는 그때 어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안도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등록금을 벌 수 있다는. 너는 항상 동생들을 잘 챙겼어. 준석이가 말썽 부리면 너가 나서서 타일 넣고 지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도 너가 해결해줬지. 고마웠어, 준호야. 하지만 너는 내 것을 너무 많이 포기했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 너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따로 있었잖니.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했어. 엄마는 알고 있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제 꿈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는 안정적인 회사를 선택했지. 월급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엄마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그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더 능력 있었으면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했잖니. 아니야, 어머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아니, 선택해야 했던 거였습니다. 금고 안에 너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지? 그 돈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엄마는 바라는 게 있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아직도 내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회사 그만두고 사진 공부 다시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취미로라도 사진 찍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준호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라.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인지 예전에 어머니가 흘리신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 잘 챙겨줘서 고맙고 엄마 걱정해줘서 고맙고 책임감 있게 살아줘서 고마워.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엄마의 자랑이야. 사랑한다, 준호야. 엄마가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볼게.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2024년 11월 엄마가.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을 편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꿈을 포기한 것도 동생들 때문에 힘들어한 것도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미안해할까봐. 형? 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도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편지에. 준석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준석아, 너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한 아이지. 엄마도 그래. 너 결혼할 때 엄마가 축의금 줬을 때 기억나니? 500만 원. 너는 고맙다고 했지만 엄마는 알았어.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어 했다는 거. 미안해. 엄마가 더 능력 있었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은 엄마가 4개월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해서 모은 거야.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를 바라는 엄마 마음이 담긴 거야. 너는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잘 못 왔지. 1년에 몇 번 얼굴 보는 게 다였어. 그래도 엄마는 이해해. 내 가정이 우선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가끔은 엄마가 그리웠어. 내 목소리도 듣고 싶고 내 얼굴도 보고 싶었어. 그래도 전화하지 않았어. 내가 바쁠까봐. 너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금고 안에 내 통장이 있지? 2,8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내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라. 좋은 아빠가 되어라, 준석아. 엄마처럼 후회하는 부모가 되지 마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하늘에서 너와 내 가족을 축복할게. 저는 편지를 준석이에게 돌려줬습니다. 준석이는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는 알아. 괜찮아. 제가 준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들, 엄마가 내 편지에.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다가가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막내. 너는 엄마의 유일한 딸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는 항상 엄마를 많이 걱정했어. 어릴 때부터 엄마 괜찮아? 엄마 힘들어? 하고 물어봤지. 그럴 때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어. 정말 괜찮았던 건 아니지만 내가 걱정할까봐. 너 사업 시작할 때 엄마가 300만 원 줬지? 그때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한 말, 엄마는 상처받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았으니까. 그 돈은 엄마가 1년 동안 아파트 청소하면서 모은 거야.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었지만 우리 딸 꿈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더 많이 줄 수 없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 못해서. 금고 안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 내 사업에 보태라. 엄마는 믿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응원할게.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준석이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라고, 지혜에게는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어머니,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식이었는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살겠다고,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것이 우리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다음 날, 우리 삼남매는 금고에서 나온 것들과 편지를 품에 안고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세 알아채셨겠지요. 계속해서 주차장부터 산비탈을 올라가면서 저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엔 너무 힘들어서 투덜댔는데 이제는 이 길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산소 앞에 도착하자 우리는 조금 멀찌감치 섰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 내가 먼저 얘기해. 준석이가 소리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오늘 금고를 열어보고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와 통장, 삶의 흔적을 다 보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옆에서 지혜가 낡은 베넷 저고리와 탯줄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산소 앞에 내려놓습니다. 엄마, 손에 꼭 쥐고 주무셨던 이거, 이렇게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그렇게 간직하셨던 거였죠? 3명 모두 편지를 펼쳐 어머니에게 한 구절씩 읽어 올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후회, 미안함, 사랑을 담아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제대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저희 좀 더 효도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모든 걸 가슴에 새기고 살게요. 형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엄마의 딸로서 앞으로는 어머니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려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만큼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 슬픔 속에서 조금씩 따뜻함과 감사가 차오릅니다.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다음부터는 명절만 오지 말고 시간 내서 더 자주 뵈러 오자. 내가 형이랑 지혜한테도 더 잘하고 좋은 아빠, 남편 될 거야. 어머니가 해주신 만큼 우리도 해보자. 지혜는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사업 진짜 열심히 하고 엄마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그리고 오빠들, 엄마처럼 서로 챙기면서 지내자. 그렇게 우리 삼남매는 또 한 번 끌어안고 산소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윽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꽃을 놓고 울먹이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제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효도는 미루면 안 된다는 거, 사랑은 꼭 표현해야 한다는 거. 산소를 떠나며 오늘부터 우리 삶은 달라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께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 우리 부모님 그리고 당신에게 더 자주,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게. 산소에서 내려오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어머니가 정말로 저 멀리서 우리의 새로운 다짐을 웃으며 지켜봐주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 삼남매는 한자리에 모여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준석은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희생을 꼭 이야기해 주기로,
지혜는 사업 성공 후에도 매달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기로 저는 앞으로 형제들 잘 챙기고 사진을 더 많이 찍어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진짜 사랑은 말로 다하지 못한다는 것,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때쯤이면 늘 너무 늦는다는 것. 하지만 이제 늦더라도 시작한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카메라가 천천히 어머니 사진으로 점점 확대됩니다. 따스한 미소,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가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겠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미루고 있던 전화 한 통, 감사의 표현, 사랑 고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부모님의 비밀 금고 앞에 앉아 후회와 눈물로 가득 찬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효도와 사랑은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 실천하세요. 부모님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3일 후 어머니 산소 앞 우리 삼남매는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고에서 나온 마지막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넷 저고리와 탯줄, 그리고 사진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산 위로 올라오는 햇살이 어머니 산소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반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왔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금고를 열었을 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준석이가 베넷 저고리를 꺼내 어머니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50년 넘게 간직하고 계셨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거. 어머니한테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혜는 탯줄이 담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엄마, 우리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까지도 우리를 품에 안고 계셨던 거죠.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가 일하시던 장소에서 찍으신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시장 앞, 식당 앞, 아파트 계단. 모두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묻은 장소들. 어머니, 이 사진들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식이었는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어머니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괜찮다, 다 이해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가 먼저 다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변하겠습니다. 어머니 편지에 좋은 아빠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니처럼 사랑을 주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하고 지혜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인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어머니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1년 동안 고생해서 모아주신 그 돈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엄마 자랑스럽게 만들게요. 그리고 엄마처럼 살게요. 남을 배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엄마가 보여주신 그 모습 잊지 않을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편지에 쓰셨죠. 너무 늦지 않았으니 내 꿈을 이루라고. 회사는 아직 그만두진 못하겠지만 주말에는 사진 찍으러 다니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지 못하셨던 것들, 어머니가 가보지 못하셨던 곳들,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 가져올게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하고 지혜 잘 챙기겠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형으로서 책임감 있게. 하지만 이제는 제 것도 챙기면서 어머니가 원하신 게 그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살아계실 때 더 많이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매일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우리는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그 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형,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소중히 여기면서 어머니는 우리만 생각하시느라 당신을 잊으셨어.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가족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그게 진짜 어머니가 원하시던 거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빠. 그리고 우리 자주 만나자. 명절 때만 말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어머니 산소에 같이 오고. 그래. 그리고 서로한테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어머니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기로. 산을 내려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어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렌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찍을까? 어떤 순간을 담을까?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그거 카메라 아니야? 오랜만에 보는데? 응, 아빠가 예전에 사진 찍는 거 좋아했거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진짜? 그럼 나 찍어줘.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딸의 웃는 얼굴을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놓치고 살았던 것, 소중한 순간들을 담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 어머니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진으로, 일기로, 가계부로.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부모님께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괜찮다는 대답을 그대로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하신데도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부모님의 괜찮다는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필요 없다는 정말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괜찮으세요? 가 아니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가 아니라 이거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찾아뵙지 마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얼굴이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 겁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를 우리는 늘 미룹니다. 나중에 다음에 시간 나면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늦어버립니다. 저희 삼남매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금고를 열어보며 후회하지 마세요.
살아계실 때 지금 당장 효도하세요. 부모님의 비밀 금고를 열어보는 것은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생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알아차리세요. 그것이 제가 그리고 저희 삼남매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미루면 안 됩니다. 효도는 당장 해야 합니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오늘,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상이 끝나갈 무렵 화면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그 미소 속에는 우리가 모르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큰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고. 하지만 어머니처럼 혼자 고통받지는 않겠다고.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니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들려옵니다. 괜찮다, 내 아이들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너희를 사랑할 수 있어서. 이제 너희도 행복하렴.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